1457년 여름, 강원도 영월. 관풍원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들어온 건 내시 한 명, 그의 손엔 붉은 비단에 쌓인 사약이 들려 있었다. 16살 소년이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용휘, 조선의 제6대 왕 단종이었다. 아니, 이미 왕이 아니었다. 상왕도, 노상군도 아닌 그저 역모를 꾀한 죄인으로 전락한 소년일 뿐이었다. 상감. 아니, 노상군. 명을 받들어 왔나이다. 내시의 목소리는 떨렸다. 단종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여름 하늘이었다. 숙부께서 결국 이 길을 택하셨구나. 그의 목소리엔 원망이 없었다. 체년만이 흘렀다. 사약을 받아든 손이 떨렸지만 그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사약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의 마지막 생각은 궁궐에 남겨둔 왕비였다. 송씨, 부디 살아남아라. 그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의 생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단종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조선 왕조 가장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의 정점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14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종의 그림자, 어린 왕이 등장. 1450년, 세종대왕이 흉사했다. 32년간 조선을 다스린 성군의 죽음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다. 백성들은 거리에서 통곡했고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울었다. 세종의 뒤를 이은 건 장남 문종이었다. 그는 학문이 깊고 인자한 군주였지만 몸이 약했다. 어려서부터 천식과 종기에 시달렸는데 왕위에 오른 후 그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전하, 부디 몸을 보전하셔야 합니다. 경들이 나라를 부탁하오. 세자는 아직 어리니. 문종은 끝내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1452년, 조선은 다시 한번 깊은 상실에 빠졌다. 세종이 떠난 지 겨우 2년, 그의 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건 겨우 12살 소년, 이용이었다. 훗날 단종으로 불리게 될 이 소년은 아버지의 관 앞에서 왕위를 물려받았다. 즉위식 날, 소년왕은 너무 작은 골룡포를 입고 있었다. 옷은 몸에 맞지 않았고 면류관은 자꾸 한쪽으로 기울었다. 신하들이여, 부디 선왕의 뜻을 이어주시오. 나는 아직 어리니 나라를 함께 지켜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순수했다. 대신들은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그중 일부의 눈빛엔 이미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 이때 조선의 권력 구도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세종의 아들들은 많았고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어린 조카를 보필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서서히 권력의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권력의 진공, 그리고 야심. 단종이 즉위하자 조정은 즉시 권력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다. 김종서, 황보인, 정분 같은 세종의 원로 대신들이 국정을 장악했다. 이들은 모두 충직하고 능력 있는 신하들이었지만 동시에 강직해서 타협을 모르는 인물들이기도 했다. 특히 김종서는 육진개척의 영웅이자 병권을 쥔 실세였다. 그는 단종을 보필한다는 명목 아래 사실상 조선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어린 왕은 이름뿐이었고 실권은 모두 원로 대신들의 손에 있었다. 한편 궁궐 한쪽에서 냉철한 눈빛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수양대군 이효리 여우는 무예와 학문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불경을 읽고 시를 짓는 문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무인이기도 했다. 그는 형 문종이 병약한 것을 알았고 조카 단종이 너무 어린 것도 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라가 어린 왕에게 흔들리고 있다. 그는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왕실은 신하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혀야 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양대군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신숙주를 끌어들였다. 신숙주는 세종 때부터 인정받던 학자였지만
동시에 현실을 아는 인물이었다. 그는 수양대군의 뜻을 알아차렸다. 대군, 이 길은 피를 부를 것입니다. 나도 안다. 하나 나라를 위해선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신숙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한명회가 합류했다. 한명회는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다. 그의 계책은 치밀했고 그의 판단은 냉정했다. 대군,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 때를 기다리자. 그렇게 수양대군의 주변엔 점점 더 많은 인물들이 모여들었다. 정인지, 권람, 이계전. 이들은 모두 재능 있고 현실적인 관료들이었다. 이들의 생각은 하나로 모아졌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선 강한 왕이 필요하다. 1453년 10월, 계유정난. 가을이 깊어가던 1453년 10월 10일 밤. 한양거리는 고요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기와지붕을 비추고 있었다. 수양대군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다. 한명회, 권람, 홍달손, 양정. 모두 갑옷으로 무장한 무사들이었다. 오늘 밤, 우리는 역사를 바꾼다.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병사들이 조용히 김종서의 집을 포위했다. 김종서는 이미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조선 최고의 실세였다. 한밤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대감, 급한 일로 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김종서는 순간 상황을 파악했다. 수양, 내가 감히 역모를. 하지만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다. 권람의 철퇴가 번쩍이며 내려쳤다. 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조선의 영웅은 그렇게 쓰러졌다. 같은 시각 황보인의 집에서도 피가 흘렀다. 정분, 조국관, 민신. 단종을 보필하던 충신들이 모두 그날 밤 목숨을 잃었다. 다음날 아침 한양거리는 피비린내로 가득했다. 수양대군은 궁궐로 들어가 단종을 아련했다. 전하, 역적들을 제거했습니다.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 13살 소년왕은 떨고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제까지 자신을 보필하던 충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역적이 되어 죽었다. 숙부, 이게 무슨... 전하, 부디 걱정 마시옵소서. 이 모든 건 나라를 위한 것이옵니다.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종은 그 눈빛에서 냉기를 느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 기록했다. 정난진 난이란 난을 평정했다는 뜻이지만 실상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무력 쿠데타였다. 수양대군은 이 하룻밤의 피바람으로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다. 왕의 혼례, 슬픈 거래. 계유정난 이후 조정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신숙주, 한명회, 정인지가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능력 있는 관료였지만 동시에 냉혹한 현실주의자들이었다. 그 혼란 속에서도 궁궐에선 혼례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단종의 왕비를 간택하는 일이었다. 전하, 여산 송씨 가문의 딸이 좋겠습니다. 송씨라. 송현수 대감의 딸인가? 그렇습니다. 명문가이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혼례는 애정이 아니라 권력의 균형을 위한 거래였다. 송씨 가문은 세종이 신뢰하던 가문이었고 이혼사를 통해 수양대군은 조정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했다. 1454년 봄, 단종과 송씨의 혼례가 치러졌다. 그러나 국상이 채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 혼례는 조촐할 수밖에 없었다. 전하, 국상 중에 어찌 혼례를 서두르십니까? 숙부께서 원하신다. 나는 거절할 수가 없구나. 정순왕후 송씨는 15살 소녀였다. 그녀는 초래청에서 단종을 처음 봤다. 왕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소년이었고 그의 눈엔 슬픔이 가득했다. 혼례복은 화려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이들의 혼인 생활은 채 2년도 되지 않았다. 행복도 사랑도 피어보기 전에 모든 게 끝나버릴 운명이었다. 1455년 왕위를 빼앗기다. 계유정난 이후 2년
단종은 점점 더 허수아비가 되어갔다. 모든 정사는 수양대군이 결정했고 왕은 그저 결재만 할 뿐이었다. 1455년 윤유월 수양대군은 마침내 마지막 수를 두었다. 그는 단종을 찾아와 말했다. 전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고 정사를 감당하시기 어려우십니다. 부디 몸에게 왕위를 물려주시어 나라를 안정시키게 해주십시오. 단종은 침묵했다. 15살 소녀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군사는 숙부의 손에 있었고 대신들은 모두 숙부의 편이었다. 숙부, 정녕 이 길을 가시렵니까? 전하, 나라를 위한 일이옵니다. 단종의 손은 떨렸다. 그가 내민 조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짐은 나이 어리고 덕이 없어 정사를 감당하지 못하노라. 숙부 수양대군은 학문이 깊고 덕망이 높으니 부디 대통을 이어 나라를 다스리소서. 조서를 쓰는 동안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먹이 번지며 글자를 흐렸지만 왕은 끝까지 조서를 완성했다. 그날 이후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났고 수양대군은 조선의 제7대 왕 세조가 되었다. 역사는 이를 선의장회, 즉 왕이 스스로 왕위를 물려준 것이라 기록했다. 하지만 실상은 무력을 앞세운 강제 양위였다. 세조는 조선 역사상 그 어느 왕보다도 많은 피를 흘리며 왕좌에 오른 군주가 되었다. 사육신, 의리로 죽다. 1456년 6월 세조 즉위 1년 만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거사가 발각된 것이다. 주동자는 지편전 학자 성삼문이었다. 그는 지편전 학사 출신으로 세종 때부터 인정받던 학자였다. 군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했던 천재였지만 동시에 의리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선비였다. 그는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와 함께 거사를 계획했다. 세조가 상왕인 단종을 찾아뵙는 날 그를 죽이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이었다. 우리가 실패하면 삼족이 멸할 것이다. 알고 있소. 하나 세조가 어찌 왕이라 할 수 있겠소. 우리는 죽어도 단종 전하에 신하여. 하지만 계획은 누설됐다. 김질이 밀고 한 것이다. 김질은 같은 계획에 가담했다가 두려움에 떨다 결국 세조에게 고변했다. 세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감히 과인을 해하려 하다니. 체포된 성삼문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내가 어찌 왕이라 부를 수 있는가. 나는 단종 전하의 신하다. 내 놈이 죽고 싶구나. 고문이 시작됐다. 손톱을 뽑고 살을 지지고 뼈를 부러뜨렸다. 하지만 성삼문은 단 한 명의 동조자도 불지 않았다. 박팽년도 마찬가지였다. 너희들이 죽으면 가족은 어찌 되겠느냐. 죽어서도 단종 전하를 섬기리라. 결국 사육신은 모두 거열령에 처해졌다. 사지를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백성들은 형장을 지나가며 눈물을 흘렸다. 저들이 진정한 충신이로다. 사육신의 충절은 조선 역사에 영원히 새겨졌다. 영월로, 그리고 마지막 날. 사육신의 난 이후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궁궐에 둘 수 없었다. 1457년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됐다. 상왕마마, 이제 떠나셔야 합니다. 송씨는, 중전은 어찌 되는가? 걱정 마시옵소서. 보살피겠나이다. 단종과 정순왕후는 마지막 이별을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17살과 16살, 어린 부부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부디 살아남으시오. 그리고 내 명복을 빌어주시오. 마마. 영월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청령포, 강물로 삼면이 둘러싸인 작은 섬. 그곳이 단종의 마지막 거처가 됐다. 여름은 모기가 들끓었고 겨울은 바람이 뼈를 애는 듯 매서웠다. 단종은 그곳에서 하늘을 보며 시를 썼다. 청령포 달빛은 차고 그리운 임은 오지 않네. 강물 소리에 잠 못 이루고 외로운 혼만 떠도네. 한양에서 비보가 전해졌다. 또다시 단종복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엔 금성대군이 연루됐다. 세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반란은 끝나지 않는다. 1457년 10월 사약이 영월로 향했다. 그리고 관풍원 16살 소녀는 마지막 하늘을 바라봤다. 사약을 마시는 순간까지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슬펐을 뿐이었다. 단종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조선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의 죽음이었다. 세조의 악몽. 단종이 죽은 날 밤, 세조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우는 소리 같았다. 내가 한 일이 옳았던가. 왕위에 오른 이후 세조는 한 번도 편히 잔 적이 없었다. 꿈속엔 늘 김종서가, 단종이, 그리고 사육신이 나타났다. 특히 현덕왕후의 꿈이 무서웠다. 현덕왕후는 문종의 비이자 단종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단종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세조는 즉위 후 그녀의 신위를 종묘에서 몰아냈다. 어느 날 밤 꿈에 현덕왕후가 나타났다. 내 아들을 죽였구나. 내 아들의 억울한 피를 내 자식들의 목숨으로 갚으리라. 세조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며칠 후 비보가 전해졌다. 장남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다. 전하, 세자가. 무슨 소리냐? 세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더냐? 내가 지은 죄를 내 아들로 갚으라 하는 것이냐? 이후 세조의 몸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온몸에 종기가 났고 문둥병에 걸렸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백성들은 수군거렸다. 하늘의 징벌이라네. 단종 전하를 죽인 죄가 크지. 세조는 불경을 읽고 절을 지었다. 회암사를 중창하고 강경도감을 설치해 불경을 번역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았다. 1468년 세조는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단종의 혼이 나를 용서하리라. 하나 나 스스로는 나를 용서할 수 없구나. 그렇게 조선의 제7대 왕 세조가 52세로 생을 마쳤다. 성종, 글로 나라를 세우다. 세조의 뒤를 이은 건 둘째 아들 예종이었다. 예종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였다. 하지만 몸이 약했다. 즉위 후 예종은 국정을 바로잡으려 했다. 세조 때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복권하고 살림을 등용하려 했다. 하지만 채 1년도 되기 전에 병이 들었다. 사냥을 나갔다가 몸을 다친 것이 화근이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폐로 스며들었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1469년 11월 예종은 20살의 젊은 나이로 승하했다. 재위 1년 2개월, 너무나 짧은 치세였다. 왕위는 공석이 됐다. 그때 한명회가 나섰다. 의경세자의 아들 자을상군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자을상군, 그가 바로 훗날의 성종이었다. 그는 세조의 손자이자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로 당시 13살이었다. 1469년 11월 성종이 즉위했다. 또다시 어린 왕이 등극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인수대비 한씨가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 할아버지는 칼로 나라를 세웠다. 그러나 너는 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피로 얻은 것은 피로 잃기 쉽다. 하나 덕으로 얻은 것은 영원하느니라. 성종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즉위 후 성종은 세조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제도들을 정비했다. 경국대전을 완성해 조선의 통치 체제를 법으로 확립했다. 홍문관을 정비해 학문을 장려했고 경연을 활성화해 신하들과 끊임없이 토론했다. 특히 성종은 사림을 적극 등용했다. 김종직, 김일손, 정여창 같은 학자들을 불러들여 도학 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들은 세조 때 배척받았던 살인파의 후예들이었다. 세조께서 칼로 여신 길을 이제 글로 완성하겠습니다. 성종의 치세는 25년간 이어졌다. 그 기간 동안 조선은 안정됐고 문화가 꽃폈다. 동국여지 승람, 동문성 같은 방대한 편찬 사업이 이뤄졌다. 할아버지 세조가 칼로 세운 나라를 손자 성종은 글로 완성했다. 피로 얼룩진 권력의 자리에 학문과 덕치의 꽃이 피어났다. 이것이 조선이 피바람을 지나 문화의 시대로 나아간 과정이었다. 정순왕후 82년의 삶. 한편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낙산, 한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다.
정순왕후 송씨. 16세 과부가 된 그녀는 평생을 혼자 살았다. 세조는 여러 차례 그녀에게 도움을 보냈다. 쌀을 보내고 집을 마련해 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남편의 원수를 어찌 의지하리요. 그녀는 염색과 바느질, 때론 동량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궁궐의 왕비에서 초가집의 비구니로. 그 낙차가 얼마나 컸을까. 하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리며 남편의 명복을 빌었다. 마마,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세조가 죽고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했다. 세월은 흘러 연산군이 왕이 됐고 다시 중종이 왕이 됐다. 그 긴 세월을 그녀는 혼자 버텼다. 80을 넘긴 노파가 된 그녀는 여전히 물레를 돌리며 살았다. 1521년 정순왕후는 82세로 생을 마쳤다. 단종이 죽은 지 64년 만이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제가하지 않았고 단종 외에 다른 남자를 섬기지 않았다. 후에 숙종이 단종을 복위시키면서 그녀 또한 정식으로 정순왕후로 추존됐다. 그리고 단종과 함께 장릉에 합장됐다. 64년 만의 재회였다. 에필로그. 세조는 조카를 죽인 찬탈자였지만 동시에 조선을 안정시킨 강력한 군주였다. 그는 직전법을 실시해 조세 제도를 개혁했고 진관 체제를 정비해 국방을 강화했다.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고 불교를 후원하면서도 유교 통치의 기틀을 다졌다. 단종은 왕위를 빼앗긴 비운의 군주였지만 의리와 충절의 상징으로 남았다. 사육신의 충절은 조선 선비 정신의 표상이 됐고 수많은 문인들이 그의 넋을 위로하는 시를 남겼다. 정순왕후는 모든 것을 잃고도 품격을 잃지 않은 여인이었다. 그녀의 82년생에는 한 여인의 절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였다. 그리고 성종은 피로 얼룩진 왕조를 문화로 승화시킨 성군이었다. 그가 다진 기틀 위에서 조선은 200년 넘게 평화를 누렸다. 칼로 세운 왕조, 글로 완성된 나라. 세조에서 단종으로 그리고 성종으로 이어진 이 시대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면서도 동시에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이룬 시기였다. 권력은 피를 부르고 피는 한을 낳고 한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모든 비극 속에서도 사람들은 의리를, 충절을, 그리고 사랑을 지켰다. 그것이 바로 단종과 세조, 그리고 정순왕후와 성종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다.